남녀 평등이 실현이 되면 독박 육아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애를 더 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거는 조금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복지제도나 양성평등의 문화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와 같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장대익 하드커버의 장대익입니다. 장대익 하드커버는 크게 4가지를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드는 책, 두 번째는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쟁점,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만나는 인터뷰, 네 번째는 인생을 능동적으로 전환하는 창업. 그 4가지를 하드커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동안 장대익 하드커버는 주로 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많이 아직 다루진 못했지만 앞으로 다룰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쟁점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쟁점. 그래서 그 쟁점의 첫 번째로 초저출산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초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도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분석을 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의 책임감마저도 느낄 정도로 전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거의 140조, 50조 정도를 썼다고 해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부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23년에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72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2.1 정도가 돼야지만이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0.72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특히 서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0.55입니다. 4명 정도가 1명을 낳는 꼴이에요. 이렇게 되면 서울은 인구가 계속 줄 것이고요. 좀 지나면 소멸될 수도 있겠죠.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신혼부부입니다. 한 3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 주말에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으니까 좀 애를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좀 노력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월요일 아침에 지옥철이라고 하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로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해 보신 적 있나요? 거의 둥둥 떠서 갑니다.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겠고요. 둥둥 떠가면서 반성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주말에 무슨 생각을 한 걸까? 이게 맞는 말인가? 맞는 생각인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붐비는데 어떻게 여기서 애를 낳고 살지? 정말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다짐을 하죠. 지금 애를 낳을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가상의 부부를 생각해 봤지만 사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면 여유가 없어지고 자기의 생존에 더 신경을 쓰고 자기 성장에 더 신경을 쓰고 출산하는 거를 왜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할까요? 자, 이게 정말 우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회경제적인 분석을 합니다. 구조의 문제다, 자원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지제도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양성평등 문화가 더 잘 되면, 다시 말해서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남녀 평등이 실현이 되면 독박 육아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애를 더 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거는 조금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복지제도나 양성평등의 문화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와 같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진화학자인데요. 진화학자는 수십억 년, 수만 년 어떤 생명의 진화 역사를 길게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짝짓기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어떻게 늙어 죽는가라고 하는 생애사라고 하죠. 이 라이프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생애사를 갖게 되었을까? 인류의 어떤 생애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가, 왜 진화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겠죠. 모든 생명에는 생애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개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죠. 그리고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다시 성체가 돼서 또 짝짓기를 하고 또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죠? 그리고 알을 낳은 개구리는 죽겠죠? 이게 개구리의 생애사예요. 우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서 알을 많이 낳지 않죠. 우리는 알도 없고요. 1명 정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르죠? 그런 다음에 사춘기가 되고 성적으로 성숙하면 또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애를 낳고 또 양육을 하고 늙어서 죽어요.
이게 인간의 생애사예요. 인간의 생애사와 개구리의 생애사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인간을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포유류 영장류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생애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는 제가 연구하는 개체는 아니고요. 제가 사랑하는 개체입니다. 사랑하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 딸이거든요.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딸이 1살 때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사실 목을 겨우 가누고 아장아장 걸을 정도죠. 인간 아이가 1살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제가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했던 아유무라고 하는 수컷 침팬지예요. 제가 1살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조금 제가 과장을 못하면 나무를 날아다닙니다. 같은 포유류고 또 같은 영장류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발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거는 되게 차이가 있어요. 인간 아이는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다음에 오랫동안 기르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기르는 과정에서 인간의 독특한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종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인간의 생애사에 되게 중요한 점은 인간은 좀 오래 산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동물들이 번식을 하고 나면 사실 끝이에요. 여러분 사마귀를 생각해 보시면 사마귀는 수컷은 번식하는 중에 잡아먹히죠. 암컷에게. 그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많은 동물들이 특히 암컷의 경우에도 사실 알을 낳고 사실은 더 이상 진화적으로 보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유전자를 물려줬기 때문에 이제 개체로서는 사실 역할을 다 한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낳은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초경부터 완경까지의 번식기가 있는데 완경이 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도 되게 오랫동안 삽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오래 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이고요. 어쨌든 인간은 미숙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또 인간은 번식기가 끝나도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라이프 히스토리, 생애사를 진화시켰습니다. 그게 다른 동물들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간의 차이를 보면 더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치류 같은 동물들은 같은 포유류지만 애를 많이 낳죠. 한꺼번에. 근데 여러분 코끼리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 2명, 3명 이렇게 낳지 못합니다. 물론 덩치도 크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동물들에게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생존을 어떻게 잘할까도 중요한 결정이지만 언제 번식을 할 것인가, 언제 애를 낳을 것인가, 얼마나 낳을 것인가, 또 낳은 다음에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꼭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화 생태학자에 따르면 종마다 아이를 낳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K 전략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들은 아이를 늦게 낳아요. 그런 다음에 낳을 때도 한 번에 적게 낳습니다. 그다음에 R 전략을 취하는 동물들은 한 번에 많이 낳고요. 또 빨리 낳습니다. 빨리 낳다는 건 이른 시기에 낳는다는 거죠. 성적인 성숙이 더 빠르고 낳을 때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수를 애를 낳습니다. 이게 R 전략이에요. 물론 K 전략, R 전략 그 사이에 연속체가 있겠죠.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연히 K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 번 애를 낳으면 막 10명, 20명 낳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K 전략을 취하는 종입니다. 자, 근데 진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K 전략을 취하는 인간들 중에서도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느린 생애사 전략가. 느린 생애사 전략가는 그 중에서도 늦게 애를 갖고 적은 수의 애를 낳아요. 그리고 양육을 하는 태도도 좀 다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이게 바로 느린 생애사 전략가들의 전략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빠른 생애사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빠른 생애사 전략가는 조금 일찍 성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 그리고 빨리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많은 수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사 전반에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겠죠. 느린 생애사 전략가들에 비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양육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직정성으로 아이를 돌보는 쪽이 느린 생애사 전략가라고 한다면 빠른 생애사 전략가들은 빨리 그리고 여러 명을 내놓고 알아서 살아라. 말하자면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방목 형태의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인류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K 전략가에 해당되지만 그 안에서도 빠른 전략가와 느린 전략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전략적인 차이가 날까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자원,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어떤 단계가 있죠? 처음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죠? 그런 다음에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양육을 하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단계가 있죠.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장의 단계, 두 번째, 번식의 단계, 세 번째, 유지의 단계. 자, 이 세 단계를 어떤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에너지를 분배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화적인 성공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종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제 번식하면 좋을까? 얼마나 많이 나오면 좋을까? 언제까지 살면 좋을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고 그럼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겠죠. 이게 바로 생애사 전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크게 보면 성장할 것이냐 번식할 것이냐, 뭐 생존할 것이냐 번식 모드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일 수 있어요. 상충하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모드로 가면 출산을 미루겠죠. 그죠? 출산 모드로 갔다 그러면 자기 자신보다는 오히려 출산에 더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애사 전략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개체는 주어진 생태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분배를 위한 전략을 발달시킨다. 이게 생애사 전략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 생애사 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출산을 할까 말까, 지금 할까 말까, 얼마나 할까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기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생애사 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전쟁이나 기근은 없는데 환경이 되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전략에 유리할까요? 기근은 없으니까, 근데 사망률이 높으니까 어쨌든 애를 많이 낳아야지 그나마 그 중에서 살아남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양적인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을 진화시키죠. 그리고 경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 끝난 다음에 베이비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쟁이 끝났고, 그렇지만 뭐 전쟁 바로 끝났으니까 사망률은 높죠. 그러니까 일단 애를 낳고 보는 거예요. 저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사실 애를 굉장히 많이 낳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남아서 어른까지 성장하셨던 분들을 보면 17명이죠. 근데 실제로 낳은 자녀 수는 더 많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불확실한 환경에서 사망률이 높으니까 일종의 양적인 전략을 취한 거죠. 되게 합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과 기근은 없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학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80년대 뭐 이런 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조건이냐면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요.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사망률도 낮고 기근 이런 거 없으니까 양적 분산 투자를 합니다.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도 발달하죠. 그리고 경쟁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낮으니까. 그런데 밀도가 낮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더 애들이 나와도 크게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조건은 이게 제일 재밌는, 우리에게 또 해당되는 조건인데요. 기근은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에요. 사망률도 되게 낮아요. 근데 너무 한 곳에 몰려 살아요.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 거죠. 지금의 서울 상황, 지금의 수도권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양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죠. 사망률은 낮지만 되게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다 경쟁자인 거죠. 경쟁 지각도 높아지고 초경쟁으로 돌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를 낳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를 낳자라고 하는 거죠.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질적인 어떤 집중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 조건에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자원이 부족해요. 그리고 전쟁도 났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빨리 많이 낳아야죠. 그래야지만 그 안에 좀 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이 다 좀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단기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지금 시대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자원 부족 상황은 아니에요. 환경도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사망률이 낮아요. 근데 초고밀도 도시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도시가 되게 커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나를 더 성장시켜야지. 지금 단계에서 애를 낳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물론 그걸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전략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이 빠져있는 트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의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구 밀도예요. 보세요. 안정적 환경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저사망의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정말 차이를 불러일으킨 변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인구 밀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도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출산 장려용 복지정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관들에서 복지 예산 늘려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심지어
출산을 하면 1억을 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1억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분은 좋죠. 하지만 누구에게만 기분 좋을 걸까요? 이미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이미 결혼을 했고 출산을 하고 싶은데 약간 상황이 어려우니까 조금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금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주변에 경쟁자가 너무 많다고 인식이 돼서 나는 결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결혼을 여기서 하겠니? 결혼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절대 이 상태에서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출산 동기는 높일 수 없죠. 결국에는 출산 동기가 높아져야지만이 우리는 출산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출산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돈 주면 바로 출산 버튼 눌러서 애가 뚝 떨어지고 이런 인간은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 더 섬세해요. 인간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동기가 작동해야지만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출산 동기를 높여야지만이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동기를 낮추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 천착을 해야죠. 연구 결과는 인구 밀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 다 제거해도 인구 밀도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저는 몇조, 몇십조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변수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게 만들 것인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글드글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가. 밀도죠. density.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출산하고 싶은 동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실험까지 있냐면요.